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이상하게도 노래 한 곡에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저는 그날 그저 늘 그렇듯 외국 지하철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스쳐가는 곳, 아무도 제 연주를 오래 듣지 않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손에서 흘러나온 낡은 멜로디 하나가 한 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백발의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90은 훌쩍 넘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 연주가 잠시 쉬어가는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분이 우시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혹시 연주가 너무 서툴렀던 건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미국에 온 지 70년이 넘어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92 되신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이 한국 전라도 영광인데요. 내 고향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참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주하고 있던 이 노래는 단순한 한국 동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에밀리오 카터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작은 공업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도시지, 사실은 가난한 노동자 동네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집마다 청소를 다니셨습니다. 집안 형편에서 음악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소리에 예민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 들어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왜 나는 이 소리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까? 어릴 적부터 늘 그런 의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렵게 장학금을 받아 주립대학교 음악과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겨우 충당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연습실에 남아 악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음악만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요.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번번이 떨어졌고 연주는 좋은데 지금 자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들 왕래가 많은 지하 통로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음악을 했나? 그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역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혹시 한국 동요 하나 연주해 줄 수 있어? 저는 솔직히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런 노래를 듣겠어? 유명 클래식도 안 듣는데 다른 나라 동요를 누가 들어? 마치 제 생각을 알기라도 하듯 그때 박준호가 말했어요. 이 노래는 듣는 사람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그땐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 노래가 왜 그렇게까지 특별한지요. 친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병원 근처에 한국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 그분들한테는 그 노래가 고향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노래가 고향이라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 동요를 검색했습니다. 코리언 칠드런즈 송 어바우트 홈타운. 그렇게 해서 처음 마주한 노래가 바로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가사를 번역기에 하나하나 넣어가며 뜻을 읽었습니다. 고향, 봄, 어머니, 잊히지 않는 기억. 읽으면 읽을수록 묘하게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고향이 있는데 왜 이 가사가 이렇게 슬플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날 저는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 들으며 멜로디를 익혔습니다. 뜻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어요. 멜로디도 쉬워서 금방 맞춰볼 수 있었어요. 발음도 모르면서 마치 기도하듯 음을 맞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연습만큼은 생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하 통로에서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제 음악은 늘 그렇듯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한 분의 할아버지가 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연세는 이른을 훌쩍 넘겨 보이셨고,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제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입니다. 왜 저분은 가지 않으실까? 왜 하필 이 노래 앞에서 멈추셨을까? 내가 잘못 연주하고 있는 걸까?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이 노래를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노래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봄이면 마루에 앉아 불러주시던 노래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손은 참 거칠었어. 일만 하시느라 손톱 밑에 늘 흙이 끼어 있었지. 그런데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쓸어주실 때면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손 같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았지. 그래도 어머니는 늘 나한테만은 당신 목까지 더 떠주셨지.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터지던 날 어머니는 동생을 업고 뛰셨어. 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뛰었지. 손에서 어머니 심장 소리가 들렸어. 쿵쿵쿵 무섭게 빠르게 뛰고 있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어머니 손을 놓쳤어. 그때 어머니가 소리쳤어. 철수야, 엄마 손 놓지 마. 그런데 나는 그 손을 놓쳤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미군 트럭에 실려갈 때 뒤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그게 우리 어머니였을까 지금도 모르겠어. 지금도. 그분은 말기 암 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견디는 중이라고요. 고향은 전라도의 작은 산골 마을. 전쟁통에 떠나와 평생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하고 싶은 건 다 접고 살게 되더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고향의 봄을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고향의 봄뿐만 아니라 오빠 생각, 섬집 아기, 과수원길 같은 한국 동요를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찾아 연습했습니다. 발음도 모르면서 뜻을 번역해보고 바이올린으로 가장 부드럽게 울릴 수 있는 음을 찾았습니다. 이 연주는 돈을 위한 게 아니다. 오직 저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한 연주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연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연주 영상도 찾아보고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며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히 따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하늘을 보며 말입니다. 듬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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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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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너에서 온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당구
두루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음악은 원래 이런 거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삶을 위로하는 것. 할아버지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더 또렷이 보였네. 어머니가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밥 짓는 모습이 보였어. 구수한 냄새까지 났어. 그러시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참 맑았어. 노래 부를 때면 새소리 같았지. 나는 그 목소리가 좋아서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있곤 했어.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 철수야, 너는 착하게만 살아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았어. 그냥.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친구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는 그 할아버지의 눈물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도 손이 떨려 바이올린을 제대로 케이스에 넣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준호 씨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박준호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땐 꼭 자기 일처럼 끝까지 듣는 사람. 한국에서부터 그 성격은 유명했습니다. 남의 일에 왜 그렇게까지 나서느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 일이 따로 있나요?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어요? 제가 지하철 통로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이야기, 한국전쟁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말, 고향의 봄을 들으며 75년을 참아온 눈물을 쏟아내던 모습까지 모두 전해주자 박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분 다시 한번 꼭 만나야겠습니다. 며칠 뒤 박준호는 제가 연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간대였는데도 그는 제 연주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바이올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직접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같은 시간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으신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기암이라고 들었는데 어디가 안 좋아지신 걸까? 혹시 그 생각만 하면 연주하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오실까봐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를 시작하려는 순간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바이올린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살아계셨구나, 다시 오셨구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 제 앞 벤치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저는 급히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지금 할아버지 오셨어요. 꼭 와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걱정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30분 후 박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가가 할아버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어른을 대하듯 공손하고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박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한국 사람인가 보군요. 그 말 한마디에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어머니 손을 놓쳤던 순간, 미군 트럭에 실려 떠나야 했던 기억, 이름도 고향도 잃어버린 채 미국에서 살아온 75년의 세월을 말입니다. 어르신,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위로나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전쟁 고아 기록을 찾고 입양 관련 자료를 뒤지고 한국의 봉사단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사연이 아니에요. 한국 전체의 이야기예요. 며칠 후 박준호는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실명도 과장도 없이 그저 사실 그대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분 가족 꼭 찾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들, 봉사단체, 그리고 전쟁 실종자 기록을 다루는 분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든 연락을 하나하나 받아 정리했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의 일을 처리하듯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미국에서는 보통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불쌍하다 생각하고 노래를 틀어주고 약간의 동정을 건네는 것. 그 이상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타인의 과거, 타인의 상처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아픔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자기 일이 끝나지 않은 거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단서는 할아버지가 흘리듯 말씀하신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봄만 되면 나를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마루에 나가 앉아 이 노래를 불렀지. 그럼 나는 어느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 그 순간 저는 왜 그 할아버지가 제 연주 앞에서만 멈춰 섰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노래는 기억이었고 고향이었고 잃어버린 어머니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그 할아버지의 남동생이 살아계시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75년 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던 날 박준호는 제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걸까?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그날 이후 제 바이올린 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카터같이 가는 게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인생에 한국은 연주를 하러 갔던 나라였지 누군가의 과거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음악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그의 옆에 앉은 따님, 그리고 그 뒤에 조용히 따라선 박준호와 저.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창밖을 오래 바라보시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몇 번이고 쓸어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손짓이 긴장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에 얹힌 세월의 무게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비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고국 땅 한국에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김철수 할아버지의 가족 상봉이 한국의 한 공항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와 그를 향해 걸어오는 남동생.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설명이 없어도 알아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 앞에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야, 명수가 맞나? 남동생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우리 형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75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님 이름을 부르시다가, 형님을 기다리시다가 할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손을 놓쳐서 돌아오지 못해서. 명수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철수는 착한 아이니까 하늘이 지켜줄 거다고. 어머니는 끝까지 형님을 믿으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거야. 75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손수건에는 바렌실로 수놓아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철수. 어머니가 손수 수놓아 주신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박준호는 한 발 물러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사람이 왜 가장 먼저 움직였는지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남으로 두지 않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끝까지 놓지 않으면 이런 재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전라도 영광의 작은 산골 마을. 어둠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가던 길이야. 저 고갯길 넘으면 우리 집이 나왔어.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늘 나를 기다렸어. 해질 무렵이면 이 길에 서서 철수 왔나? 하고 불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 철수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분의 울음소리가 봄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노래가 있어서 어머니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흐느낌과 제 바이올린 소리가 하나로 섞여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길이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요. 그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생의 재회 이야기는 뉴욕 한인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연주했던 고향의 봄 영상은 한국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씨,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추모 음악회를 열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밤을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한인회 공연장은 개최 일주일 전에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젊은 세대들도 함께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 조명을 받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무대구나. 지하철 통로가 아닌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제대로 된 청중 앞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진 연주를 하는 것.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동요들을 하나하나 연주했습니다. 고향의 봄, 오빠 생각, 그리운 금강산. 객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따라 부르셨고 어떤 분은 그저 눈을 감고 들으셨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젊은이 당신 덕분에 오늘 밤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음악회 이후로 더 큰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뉴욕 링컨 센터의 앨리스 툴리 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장들이 서던 무대였습니다. 카터 씨, 이민자들의 음악 시리즈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이 우리 프로그램에 딱 맞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 섰습니다. 앨리스 툴리 홀의 조명 아래서 세계 각국의 어머니의 노래들을 연주했습니다. 한국의 고향의 봄으로 시작해 아일랜드의 자장가, 이탈리아의 민요, 멕시코의 어머니 노래까지. 그날 객석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에밀리오 카터는 기교로 감동시키는 연주자가 아니다. 그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사람이다. 그의 바이올린은 악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나침반이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지하철 통로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그곳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큰 공연장의 화려한 조명보다 지하철 통로의 형광등 아래가 더 그리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고향의 봄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제 앞에 멈춰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혹은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이 노래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건데.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여전히 연주합니다. 제 바이올린 케이스 옆에는 여전히 작은 팻말이 하나 서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가 있나요? 요청해 주시면 연주해 드립니다. 돌아보면 저는 제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앨리스 툴리 홀 무대에도 섰고 링컨 센터의 정기 공연 연주자로도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음악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음악이 필요한지, 진정한 연주자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원래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뉴욕 링컨 센터도 앨리스 툴리 홀도 아니라 한국의 어느 산골 묘지 앞에서 달빛을 받으며 올린 그 한 곡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는 결국 자식을 다시 집으로 부르는 가장 오래된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기도를 연주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를 위해, 저의 어머니를 위해, 누군가의 고향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기도의 한 곡을 위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